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네, 여기는 DC 오늘은 좀처럼 모시기 힘든 거물급 인사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 산업외교 총사령탑이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피터슨 연구소가 DC 있죠? 예,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그 국제 경제 통상 전문화된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사퇴했고요. 민주당은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될 테고요. 재대결이 확정된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만약 돌아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 통상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일기 트럼프 어땠습니까? 참 그 사연이 많은데요. 제가 일기 트럼프 당시에 그 미국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게 2017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일을 하고 직원들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하기 위해서 레터를 이미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제 공휴일 이후에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6, 7개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하면서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많이 겪었었죠. 그리고 또 그때 한미 FTA 개정 협상뿐만이 아니라 그 갑자기 그 난데없이 철강 수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이 우방국들한테도 25%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 It'll be 25% for steel. It'll be 10% for aluminum. And it'll be for a long period of time. 24시간 체제로 그렇게 하다가 한미 FTA 그 타결 뭐 며칠 전에는 제가 병원까지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그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공약을 하나하나씩 자기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데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 철학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통상이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통상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이 기본 철학을 보면 트럼프 그룹의 그 CEO 당시 그때부터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과비를 들여서 광고를 냈던 게 미국의 지금 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나프타라든가 이런 그 무역 협정이 미국의 어떤 그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그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미드웨스트 중서부 쪽에 어떤 지지로 당선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서부를 보면 제조업, 철강, 자동차 이런 게 부흥하는 그런 타운이었는데, 무역 협정하고 뭐 중국이랑 뭐 트레이드 하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무너지고 마약에 빠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가 아주 그 공동화되는, 제조 공동화되는, 이른바 러스트벨트. 그렇죠, 러스트벨트. 거죠?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이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과거에 미국이 했던 이런 자유무역 협정 다 잘못됐다. 그리고 무역 적자 중국이나 한국, 일본, 독일 이거 다 문제다. 그리고 제조업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기본 철학으로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 일기 때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내 시속 100km로 빨리 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막 여기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도 하고 막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속 100km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히 아는 거죠. 내가 시속 100km로 뭐 몇 초 안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무슨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어디를 푸시를 하면 딱 된다. 이거를 정확히 지금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초반부터 딱딱딱 하고 싶은 거 아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통상 관련 공약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WTO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특정 국가의 아주 그 최혜국으로 이렇게 대우를 한다기보다는 WTO 멤버들이 뭐 한 160개국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A국, B국, C국 취급하는데 이거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모든 국가를 다 최혜국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그런 의미거든요. 미국의 이제 관세 양호표를 보면 이렇게 그 이 WTO 그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는 그런 가장 낮은 그런 관세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든 뭐든 하면 컬럼 2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최혜국 대우를 받지 않는 국가들이 속해 있고, 그게 지금 현재는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북한, 뭐 쿠바 제재 대상이나
미수교 예. 대상이나 적성 국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00년도까지는 중국도 거기 칼럼 2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칼럼 2에서 이제 최애국 대우 요쪽으로 옮기려 그러면 매년 미 의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했어요. 매년 그렇게 갱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는데 그 한 14개월 전에 미국 의회에서 매년 심사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이거를 부여를 하자. 그때 이제 아주 큰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협상 레버리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중국이 최애국 대에서 컬럼 2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거에 그 평균 관세율이 한 3% 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40%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이렇게 뛰게 되면 미국에 또 엄청난 인플레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정부 입장에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고 트럼프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그거를 다시 이제 매년 갱신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협상 레버리지가 돼서 중국이 말 좀 안 듣는 거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야 그럼 최애국 대우 올해는 없어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협상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이게 예측 불가능이니까 네. 뭐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냥 협상 카드로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기업인들한테 불확실성과 또 경제에 미치는 그 심리적인 악영향.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그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필수품 수입,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해서 완전히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 뭐 지금 가능하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 월드에서 불가능한 건 없어요. 아무리 쟁송이 붙고 법원에 가고 대법원에 가서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건 지금 하는 거예요. 트럼프 월드에서는. 미국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케네디 대통령 때 1961년 그때 이제 쿠바랑 핵 관련 그 기사를 긴장했을 대치하고 때. 있을 때 네. 미국의 그 법에 근거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서 네. 엠바고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례는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불행히도. 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중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341%, 유럽 연합은 50% 높다. 예,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얘기고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월드에서의 생각은 무역 적자는 사실 그렇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그런 건데 트럼프 월드에서는 무역 적자는 진짜 국부를 유출시키는 막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적자를 얻은 게 거의 뭐 2,800억 불인가? 과거에 보면 한 4천억 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본 거를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십조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미국의 국부와 그 달러가 중국으로 유출이 돼서 그게 중국 경제를 키웠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무기 사고, 첨단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층에는 또 그런 논리들이 잘 먹혀들고 있는 먹혀 거고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려가지고 수입을 줄여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이 그동안에 환율을 불공정하게 그거를 조작하면서 그 미국으로부터 다 이 단물을 빼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통상 전문가시니까 그 미국보다 341%나 높고 유럽 연합조차도 그렇게 50% 이상 높다면 그거 좀 불공정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요. 그 어떤 품목을 그의 관세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은 가장 진짜 낮은 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그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도 2.5%거든요. 저 EU는 10%입니다. 그 중국은 뭐 수십 %고.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그 자유무역과 다자무역 체제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소련과의 그 어떤 체제 경쟁,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GDP 규모가 거의 50%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넓으니까 우리 시장 이제 오픈하고 자유무역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뭐 WTO도 출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그리고 이 세계 경제를 아주 그 글로벌화로 이제 엮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게 다 발달해 온 건데 지금은 이제 미국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그런 경쟁자, 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많이 베풀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무역 적자도 뭐 수천억 불을 이렇게 우리한테 내는데 관세율을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킬 게 뭐 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관세가 지금 불공정하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 저는 일단 저 트럼프 월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예.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관세가 미국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유럽 연합은 뭐 67%다. 위스키 같은 것도 미국은 거의 제로인데 이제 인도는 뭐 150%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품목으로 들어가면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reciprocal trade act 해가지고 이제 상호 무역법 이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공약에도 들어갔지만 이게 2019년도에 트럼프 일기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60% 부과하고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거고 상호 무역법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들 우방국을 포함해서 EU건 인도건 뭐 일본이건 그거를 다 포함해서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상호무역법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잖아요. 막 네가 치면 나도 쳐.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상대국들은 좀 휘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휘청할 수 있죠. 휘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해가지고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많은 뭐 개도국이나 중소국가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EU라든가 중국 뭐 이런 데는 대번 또 무역 보복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서로 무역 보복하게 되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수출 환경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은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보편적 기본 관세 이게 트럼프가 얘기했던 뭐 얼마 이상 매기겠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처럼 FTA를 맺고 있는 국가는 그럼 어떻게 해당되는 거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먼저 그 기본관세 10% 얘기를 하면 미국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있을 때 브레튼 우즈 체제로 인해서 근본위 제재가 돼서 그 당시에는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고 달러와 이 금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이제 무역 적자가 악화되고 하면서 금, 태환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1971년도에 지금 이런 기본관세 10%를 전체적으로 다 때렸습니다. 이거는 국가 위기 상태다. 지금 국제 수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국가적인 긴급 사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10% 기본관세를 그때 때린 거예요. 미국은 사실 통상의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헌법상. 그래서 관세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거나 국가적인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나 긴급 사태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그런 그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10%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권한을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트럼프 일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2019년인가 멕시코에서 그 미국으로 저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 관세를 활용해 가지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멕시코로부터의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줄어들 때까지 멕시코에서 오는 모든 수입의 5% 기본 관세를 다 때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멕시코가 그러지 마. 불법 이민자 막을 테니까 협상하자. 그래서 협상 테이블을 해서 결국 이게 실효되지는 않고 그냥 철회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1기의 사고 구조를 보면 2기에서 어떤 거를 할지가 이제 대충 그려지는 거죠. 20년 이상 이렇게 무역 적자가 위기가 누적이 돼가지고 큰 국가적으로 이제 국제 수지에 있어서나 국가 그 안보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10% 관세를 다 때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 관세를 만약에 10% 붙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게 11,000원이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꼭
미국한테 좋은가, 미국 국민들한테 좋은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제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이 서구 경제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그렇게 사실 성장하면서 값싼 제품을 월마트니 타겟이니 이런 데 다 제공하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월드 사람들도 10% 관세건 60% 관세건 이런 걸 때리면 그게 물가 압박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미국 시민들의 어떤 원성을 사게 되고 보복관세 나오고 하면 미국의 제1의 또 그 수출품이 농산품, 미드웨스트, 중서부의 또 그 대평원에서 여러 가지 뭐 옥수수니 뭐 돼지 뭐 다 이렇게 공화당 수출을 하지 지지층이죠. 않습니까? 예, 네. 공화당 지지층. 근데 거기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수출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 카드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FTA 위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경제 긴급 사태 요게 되면 미국의 그 법 체계에서도 대통령한테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본관세나 이런 거를 이제 트럼프가 강행을 하게 되면 분명 이 뭐 소비자 단체든 뭐 이 기업들이든 소장을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트럼프 당시에도 철강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25%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게 그 법적으로 이제 다툼이 됐는데 재량권을 인정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 철강 232조 25%를 네. 뭐 한국을 포함해서 다 부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막 난리가 났었는데 FTA 파트너들은 좀 예외를 받지 않겠냐 했지만 명시적으로 FTA 파트너들은 예외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국가 안보라는 그 아주 그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그걸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전가의 보도네요. 진짜. 정가의 보도죠. 예. 우리는 어떻게 뭐랄까요?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미국은 무역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워낙 크고 뭐 모든 게 다 여기서 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무역을 통하지 않고는 경제 성장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다자 체제를 계속 이제 옹호하는 그런 포지션은 계속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일기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적의 어떤 그 옵션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도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이 처음이었거든요.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최단기간 내에 타결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철강 232조는 쿼터는 이 자유무역에는 원칙적으로는 어긋나는 거지만 실리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쿼터를 받아서 빨리 무역 환경의 안정화를 기하는 게 보다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겠다라고 그때 판단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몇 개월 만에 딱 히트앤런 우리는 빠지고 다른 나라들이 막 서로 보복하고 막 그냥 난리치는 동안에 우리는 조용히 그냥 이 안정적인 그 무역을 계속 영위를 했던 거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잘 아시지만 이제 미국은 권력 분립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상원 하원 대통령이 다 이 일당으로 되지 않는 한 지금 상태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상하원 중에 하나라도 야당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또 이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그 철강 관세를 때린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여기 쇠고기 협회, 돼지 협회 이런 데로 갔어요. 만약에 철강을 때리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그걸로 보복할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걸 다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철강 때린다고 할 때 소고기 협회에서 반대하고 돼지 협회에서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한 미국 내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때 상황에 맞게 최적의 우리가 솔루션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뭐 경제라는 것도 참 좋기만 한 정책, 나쁘기만 한 정책은 없고 또 다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통상은 경제와 정치와 지정학과 요새는 기술, 기후변화 다 이게 얽혀져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뭐 자산을 사뒀던 거 이런 거를 강제로 매각시키게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 월드에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2기 때도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고 2기가 온다라 그러면 이 환율도 굉장히 강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